네, 안녕하세요. 지금 막 소개를 받은 유통서비스 IT팀 이명교입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이게 짧은 시간에 기술적으로 계속 딥하게 들어가면 여기 귀중한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남는 것도 없을 것 같다는 고민도 했고, 그러자니 너무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것도 이미 다 찾아보시고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유통 서비스 업종이라는 데를 맡은 지는 3년이 됐고요. 3년 동안 대외 고객을 대상으로 MSP라는 클라우드 전환과 뭐 실행을 하기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고객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어떤 실제 허와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과 어쩌면 다시 고민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제 소회를 좀 말씀드린 시간으로 조금 내용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제는 뭐 IT 담당자, 오늘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IT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고 비즈니스 현업입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시면 좀 현업을 욕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업 세미나 가서는 IT를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 생존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뭐 요 얘기도 중간중간 제가 담았던 느꼈던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사실은 행간에 숨어져 있는 암묵적으로 마지막 주제는 어플리케이션 현대 꼭 해야 되나? 꼭 해야만 하나? 라는 생각을 저마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 업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회사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저마저도 매번 생각은 달라지지만 계속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아젠다는 3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법한 내용들에 대해서 화두를 한번 제가 던져 보겠고요. 그래서 공감이 되신 부분이 있다면 좀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고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현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던 어떤 사례를 간단하게, 꼭 뭐 유통 서비스라고 하는 업종이 굉장히 이렇게 한정돼 있지 않잖아요. 제가 유통 서비스로 MSP를 하면서 맡고 있는 업종이 유통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EPC도 있고 호스피탈리티도 있고 항공도 있고 뭐 너무나 많습니다. 바이오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특정 사례에 딱 맞는 거를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특이한 케이스에서 고민했던 고민의 방향들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좀 시사점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미 우리 회사는 이미 클라우드 전환을 다 했어요. 현대화도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어요 하시는 회사가 있으신가요? 반대로 질문하면 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 시작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은 뭐 규모의 범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일부는 시작하였을 겁니다. POC나 파일럿이라도 한 업체가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들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기업들은 아마 이런 고민들 하실 거예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특히 유통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업종이다 보니까 괜찮은가? 우리가 온프레임에서의 환경에서 하던 데서 갑자기 클라우드 전환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은 괜찮은가? 일단 고민을 다 제일 먼저 하실 거고요. 그 다음 2번째, 3번째는 업종과 상관없이 고민하시겠죠.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이거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는 없나? 또 이거 우리 역량이 우리가 있어야 이거 계속 이끌어 갈 텐데 우리 역량은 누가 키워주지? 라고 하는 고민들. 이거는 제가 만나는 모든 고객들이 기업에서 동일하게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시작은 안 한 곳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시작한 곳도 고민이 없을까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리서치를 해보거나 또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MSP 운영을 하고 있는 고객사에서도 조사하면 대부분 이런 형태의 리서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이게 현대화라는 클라우드 전환과 현대화라는 걸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네,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탑으로 올라오는 의견들이 대부분 10명 중에 8명 가까이가 별로 비즈니스의 이로움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의 이로움을 못 느낀다는 건 결국 우리가 유통이나 리테일 이쪽 서비스 업종은 워낙 시장이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기술만 빠르게 변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너무나 민감하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클라우드 전환하고 현대화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비즈니스 요구사항도 빨리 대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응답 속도나 처리 속도나 리드 타임이나 하나도 달라지는 게 못 느끼겠어 라고 하는 얘기들이죠. 왜 이런 얘기들을 나올까라고 우리는 한번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나 이미 지금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민거리가 진행을 하지 않은 기업이건 진행을 이미 한 기업이건 이런 고민들과 이러한 실패에 대한 목소리가 큰데 그럼 과연 어떻게 가야 되나?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라는 부분들을 당연히 우린 고민하겠죠.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란 무엇인가부터 조금 다시 한번 우린 눈높이를 맞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이제는 뭐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거는 새로운 키워드가 아니죠.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하는 AM이라고 하는 것도 4, 5년 전만 해도 조금 이게 뭐지? 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이제는 아마 그런 고민을 의문점은 던지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현대화라는 뭐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요소들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전환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이런 기술 요소나 기술적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좀 전에도 계속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기술 요소는 변합니다. 3년 후에도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요소 기술은 변할 거예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에 우리가 쫓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도 체감을 못한다라고 얘기하실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CNCF에서 정의한 것들이 이 4가지 요소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현대화를 함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방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요소를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뭐냐? 컨테이너화를 한다는 거고 그 컨테이너화 된 것들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CI/CD 환경을 갖추어서 운영 환경 갖춘다는 거고 그렇게 빠르게 배포 가능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갈 서비스들을 좀 더 독립적으로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서 좀 서비스를 잘게 쪼개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기술 요소를 적용하게 되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드린 컨테이너나 CI/CD나 또 여러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데밥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직 운영 체계, 방법론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다 알고 계셨던 건가? 뭐 지금 표정이 뭐 저런 기본적인 유치원생도 하는 거를 얘기하냐라고. 우린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계속 우리는 근본적인 게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기술 요소가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어떤 키워드를 조금 더 마음속에 담아야 우리 IT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중심을 잡고 포지셔닝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반복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4가지만 적용하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는 성공하는 건가요? 달성하는 걸까요? 그런 의문점을 좀 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시도한 회사의 거의 80%가 실제 기업 자체도 실패를 경험한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러한 4가지의 가장 근본적인 실패 사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결국엔 비즈니스와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나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걸 너무 IT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걸 하는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비즈니스가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만족을 못할 거라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한번 일시적으로 우리가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같이 협업을 잘 이룬다면 어느 스냅샷의 결과물은 좋은 것을 만들 수 있겠죠. 꼭 SDS가 아니더라도, 그죠? 그런데 결국엔 이런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어떤 기업을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두 번째, 세 번째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대화 클라우드 전환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현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내부의 어떤 역량을 IT 인력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현업들의 역량이나 아레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 또 그러한 변화의 저항 세력들이나 어떤 저항이 되게 강할 텐데 그런 변화 관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결국 우리는 기업이 변해야 되는 거죠. 조직 문화 변해야 되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IT적인 프로젝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 전체를 변화시켜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 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할 때 이런 실패 사례들을 수많은 비용을 쏟아붓고도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전략들을 가져야 될까요? 글로벌 CSP사들이 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6R 또는 7R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맨 앞자인 R을 떼서 그 전략들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또 다른 실수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현재 레가시의 에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변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굉장히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일수록 오른쪽의 어떤 방법들 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비즈니스가 정말로 밸류가 큰 것인가? 우리가 비즈니스 함에 있어서 그것들이 위로 갈수록. 그래서 결국에는 이 리퍼체이싱이라는 것과 리팩토링이라는 것, 리퍼체이싱은 사스 플랫폼을 빨리 구매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해야 되고, 또 이것들이 추구하는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가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검증된 어떤 사스 플랫폼을 리플레이스를 하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리팩토링이나 리빌딩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일부 요소만 DB만 좀 바꾼다든지 DBMS만, 아니면 컨테이너화만 조금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리호스팅으로 그냥 위치만 바꿔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제일 먼저 선택을 어떤 걸 대부분 하실까요?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오늘 SSA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은 너무나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선택은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대부분은 리호스팅과 리플랫폼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적고 어느 정도 비용도 적기 때문에, 또 시간도 조금 상대적으로는 짧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리팩토링과 리퍼체이싱은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주저하고 진행을 안 하게 되죠. 그런 회사들이 아까 좀 전에 앞에 페이지에 나왔던 그런 실패 사례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클라우드 전환을 성공적으로 한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진짜 찌는 이걸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였어 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60% 이상이 리팩토링을, 비용이 비싸도 리스크가 있어도 리팩토링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뭐 상세한 거는 여기 뭐 상담 부스가 있으니까 좀 더 궁금증은 해결하실 수 있을 건데, 저라면 현재 시점에 저라면 위에 어떤 리팩토리나 리퍼체이싱을 빠르게 선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 영향받아서 리플랫폼이나 리호스트가 필요한 것들이 결국에 생기거든요. 단독적인 우리 어플리케이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약간의 먼저 선행해서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전략을 선택하는 것들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선후 관계가 아니라 각자 개별로 독립적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밸류를 못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드리는 어떤 비용과 시간이 ROI가 있으려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만 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드시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비즈니스에 얼마나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화를 하느냐라는 것들을 반드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체계와 조직 문화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우리는 전략을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간단하게 한번 최근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글로벌 탑 항공사 10위 안에 드는 K항공이라고 하는 고객사를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오픈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탑재 관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탑재 관리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비행기 항공기에 무게 중심을 맞추는 거거든요. 뭐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기종별로 무게 중심이 있을 텐데.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체크인을 하고 면세점에서 여러 가지 구매를 하는 동안 이 수많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맡기는 수화물, 짐, 또 승객들의 몸무게, 그런 것들, 연료, 거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변동성이 큰 데이터를 그 2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계산을 해서 무게 중심을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되게 어렵지만 뭐 규정적으로도 그렇고 안전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항공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죠.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간혹 1, 2년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그나마 경미한 사고죠. 짐을 넣거나 빼다가 갑자기 무게중심이 흐트러져서 뒤로 쓰러진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착륙할 때 무게중심이 잘못되면 그때는 연료가 없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착륙할 때는 또 무게중심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죠.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착륙할 때까지도 계속 무게중심을 맞춰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현대화를 하게 됐고요. 굉장히 저도 신선했었습니다. 너무 업종을 잘 모르니까. 이런 기존의 시스템은 이런 단넷 기반으로 돼 있는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던 시스템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117개 공항에서 하루에 500대 이상이 이착륙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실시간성, 데이터에 대한 어떤 계산 같은 것들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당연히 비즈니스적으로는 우리가 스케줄에서 몇 분만 지연돼도 엄청난 컴플레인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스케줄에서 15분이 지연이 되면 각 나라에서 국토부에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항공사들이. 그래서 15분 안에 특별한 이슈가 생겨도 15분 내에 출발해야 되는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중요성이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서비스 쪽이고 합시다 이전에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는데요 부터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게, 우리는 실제 이 탑재 관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또는 노출되는 곳에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그림자처럼 쉐도잉 하듯이 관찰을 하고 거기에서의 어떤 개선해야 될 점,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클라우드 최적화시킬 것인가에 좀 초점을 갖고 진행을 했고요.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역할자별로 원하는 바가 너무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용자의 보이스를 이제 좀 식별을 하고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서 특이한 거는 저런 거였어요. 세 번째 보면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태에서 구동이 돼야 된대요. 그걸 IT로 어떻게 해결해?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기존에는 CS 환경이 돼 있던 건 네트워크 단절이 된 상태에서도 해외 공항에는 네트워크가 안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CS에서 외부로 전환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웹 환경으로 전환은 할 수 없는 거야. 넌 현대 할 수 없어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웹 환경에서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했던 그 현장 중심으로 사용자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사용자들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들, 이 서비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라이프 사이클들을 연결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식별하고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지에 좀 집중을 했던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했던 활동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환경을 우리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도메인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도메인 주도 설계라고 하는 약간의 좀 어려울 수 있는 방법이지만 도메인을 잘 아는 현업들과 같이 이게 사용자에 의해서 이벤트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데이터의 흐름이 되는지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우리는 나눠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독립적으로 배포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서비스를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해답을 찾게 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탑재 관리라고 하는 모노러식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서비스였던 좀 무거운 서비스를 조금 더 독립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서비스로 나누게 됐고요. 뭐 이것들이 당연히 배포되고 운영하기 위한 데브옵스랑 컨테이너 환경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같이 함께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고객의 보이스를 현장을 관찰하면서 식별했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나눠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됐던 건 전 세계 117개 공항의 다양한 역할자들을 어떻게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인증과 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처럼 CS가 아닌 네트워크가 단절된 환경에서도 또는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도 서비스가 구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서비스를 매니지 서비스를 최적화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가. 또 여러 가지 API나 아까 전 오프라인에서 웹 환경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PWA라는 기술을 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요소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필요한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객이 선택한 CSP의 가장 효율적인 매니지드 서비스 또는 고객이 선택한 또 다른 상용 서비스들을 우리가 잘 아키텍처링을 하는 거. 그게 실제로는 우리가 담아야 될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 하는 하나의 박스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민이 안 된다면 아마 그 결과물은 여러분들의 어떤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비용은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레가시의 조직 구성들을 보면 대부분 저렇게 하이러키하게 사용자와 현업과 IT 부서와 또 파트너 간에 저러한 관계로 보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런 구조로 일을 우리가 업무 수행하다 보면 어떤 사용자 경험이나 가치나 신기술이나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먼저 선택하지 못하고 무조건 많은 기능과 그 다음에 최소의 비용, 그 다음에 이왕이면 빨리 우리가 익숙한 기존 기술을 선택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역량적으로는 개개인들이 또 신기술에 대해서 역량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의 하나의 팀이 선택하는 것들은 현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에 계속 정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클라우드 전환하고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런 비즈니스와 유저와 IT 서로 각각의 원하는 목표는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세 가지의 니즈를 다 충족하는 가운데를 향해서 누군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향을 가장 지향하고 고민해야 될 역할자가 저는 각 기업의 IT 담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IT 담당은 기술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유저를 이해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최적화시켜야 될지를 솔루션을 제시하고 구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IT 엔지니어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탑재 관리한 솔루션은 여러 가지 이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르겠죠. 또 얻어내야 되는 결과도 다를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오픈을 하고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아까 5개, 6개 나눴는데 야, 진짜 이거 필요한 거 맞아? 굳이 스케일 아웃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고민들을 하고 조금이라도 경량 아키텍처를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런 거에 맞는 것들은 좀 새로운 아키텍처 표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같이 노력을 해도 역량 내재화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좀 더 역량을 키워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 비용도 결국에는 기존보다는 지금 현재는 1.5배에서 3배까지도 인건비도 늘고 인프라 사용 비용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객사가 고민하는 건 전체 TCO 관점에서 어떻게 줄여올 것인가에 대한 것에만 지금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SDS가 경험할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도 지속적으로 공유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저기서 이제 종료됐다고 막 팻말을 들고 계셔서 그럼 SDS는 왜 선택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마지막 회사의 미션을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단언컨대 SDS는 어느 회사보다 월등하게 기술력이 좋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다 있죠. 누굴 만나느냐의 차이겠죠. 하지만 SDS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그럴 수 있는 CSP, MSP 회사는 저희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믿냐?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유튜브에 공개될 거거든요.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나중에 SDS랑 협상할 때 저를 부르시면 됩니다. 어쨌건 저는 기술쟁이긴 하지만 기술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돼서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T를 하시는 우리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끼리라도 계속 성공 사례, 실패 사례들 공유하면서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는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려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기 상담 부스에 저도 계속 있을 거니까 와서 좀 같이 말씀 나누고 고민거리도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